국민의힘 대선 주자 11명이 어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8월로 예고된 경선버스가 시동을 걸 채비에 나선 가운데 장외에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 부위원장,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야당 대선 주자들 11명이요. 첫 상견례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인데 어제 간담회장에서 이런저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007년 당시 경선이 바로 본선이었습니다. 그때 후보들 도덕성 검증한다고 당에서 직접 검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가 하고 나니까 본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무슨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바로 그날 치맥 파티다 뭐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피히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개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 경선의 이후에 오합지졸이 됩니다. 자, 야권의 11명 아마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유인이라는 단어, 희덕, 개파 정치, 오합지졸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우리는 원팀이다. 민주당과 달리 원팀이 돼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앞장서자. 우리 원팀이다라는 것은 다들 이야기 11명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말은 했죠. 결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안 들어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제 적어도 반문재인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만 갖고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미래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유승민 원희룡 후보 두 후보의 발언이 눈에 띄고 특히 중수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중수청인 공수처가 중수청. 이게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아야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는 그 표현이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께서 갑자기 4.15 작년에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래 되면 이제 선거 불복 당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박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싸했던 느낌이 들었다는 점을 또 저는 제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8월 30일 날 후보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예비 경선은 출발하는 걸 어제 딱 정식으로 정리된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윤 전 총장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당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당만 하겠다고 얘기하고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에 경선 버스가 출발할 때 그 이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11월 달에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입당을 하고 난 이후에 출마하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가 제가 볼 때는 좀 마지막 간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본인이 중도 사퇴한 이후에 4개월이 지났고 이제 8월 말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복잡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적어도 1강 다약 구도라고 하는 완벽한 구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입당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검증이 벌어질 거 이미 이제 홍준표 의원부터 시작해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히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검증 공방 속에서 말려들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좀 충분히 예방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했던 것이 지지율만 유지한다면 굳이 8월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단일화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셈법 계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국민적인 마음 속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자기 내부의 생각 가지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예. 많이 지쳐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힘으로 입당은 하겠으나 시점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무슨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실 건지 무슨 정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기보다는 예. 짜증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는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당 대표가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 징계를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 측과 다소 신경전도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결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분들 징계 문제를 여쭈려고 그랬는데 싹 징계해야 돼, 싹 징계. 저도 그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칼같이 징계해야죠. 그거는.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징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입당하지 않으면은 캠프에 가신 분들 제명이라는 또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뭐 압박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하나하고 따라서 징계까지는 뭐 나름 괜찮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근데 싹 다 제명하고라는 또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표현은 이제 특정 징계 수위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래 당무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서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면 윤리위원회 거기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징계 수위를 당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 내지 압박하는 면 하나하고 당내 주자들의 공정한 대선 관리에 대한 어떤 촉구를 호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길을 가지 마라 이런 취지의 발언은 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대선 후보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밖에서 그냥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뭐 내몰림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저런 호응이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총장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건데 캠프에 합류하신 분들 징계나 제명당할 9월 이후 입당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내심의 일부 관계자가 윤석열 캠프에 가서 돕고 안 돕고 거기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한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큰 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국내심 입장에서도 어쨌든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또는 자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면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가 원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밖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도 현재 여권 출마 성향인지 야권 출마 성향인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 총장만 조기 입당한다고 해서 제3지대가 과연 전부 다 국내심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느냐. 따라서 그 지대가 비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본인에 대한 제3지대 지지를 갖고 여권 쪽으로 단일화를 해버리면 사실은 내년 대선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판의 흐름도 사실은 좀 고려해서 윤석열 총장 입당 시기를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윤 변호사님 말씀도 100% 또 일리가 있지만 당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빨리 입당을 촉구해야 되지 지금 캠프에 가신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는 어려울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대표가 징계를 만약 한다면은 김병민 대변인 주장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사례처럼 크게 이제 곤혹을 치를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 뭐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당의 대표로서 지금 제1야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어떻게든 이루겠다는 그런 공당의 대표인데 이 내부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던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셨던 뭐 당협위원장, 전 비대위원 이런 분들이 외부의 주자를 돕는다? 당내 주자는 전혀 소홀히 한 채 이걸 어떻게 당대표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을 예.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뭐 징계, 제명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입당 여부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이 나중에 고차 방정식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11월에 뭐 원샷 그 경선 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본선으로 직행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검증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여당의 주자와 붙는다면 네. 이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유권자들이 용인하고 국민들이 그냥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하도인 공정하고도 예. 또 맞지 않는 예.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공정의 가치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예.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고 빨리 결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야권의 대선 주자 3명 어제 청와대 분수 앞을 찾았습니다.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2017년 4월 달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그 격차는 거의 미미했어요. 그때 드루킹 댓글 조작이 집중적으로 작동됐던 거예요. 아마 그때 가장 피해를 본 분이 아마 안철수 대표이실 겁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모하여 벌인 일인 것을 알았든 몰랐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이상 마땅히 대통령은 국민께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이 옳다. 저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수사도 해왔습니다만은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또 유감 표명 나아가서는 사과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네, 보신 것처럼 정진석 의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인 시위에 나섰고요. 이 현장을 세 사람이 잇따라 찾았습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은 행보를 보이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뭐 정진석 의원이 저렇게 하면서 사건 정리를 싹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말씀 잘하셨는데 네. 저 내용이죠. 결국은 이 사건이 뭐냐면은 기계 장치까지 이용해서 인터넷 언론을 어떻게 보면 조작한 선거 공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이 많아지면은 그 좋아요, 싫어요가 많아지면 올라가니까 그 보는 분들이 다 여론이 이런가 보다 해서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 조작이었다는 분명한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시는 게 사과든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은 그거잖아요. 허익범 특별검사가 인터뷰한 걸 따져보면 이런 것은 있었다. 그러니까 외곽 조직 중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김경수 의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하더라는 진술이 있다고 허특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허특검이. 그러니까 그 진술이 누구 건지 김경수 의원 진술인지 아니면 제3자의 진술인지 모르겠으나 그 진술이 있고 또 하나는 경인선 가자였던 김정숙 여사의 또 육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요것도 외에는 다른 사안이 없어서 수사를 더 하지 않았다는 게 허특범의 말이잖아요. 특검에. 예. 그렇다면 그까지는 인정한다면 적어도 뭐 다른 수사 단서는 없었다 할지라도 대통령께서 수혜자였던 만큼 개량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유감 표명하는 게 적어도 옳은데 지금까지도 안 하시는 거 보면 계속 문제가 더 생길까 봐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그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미 출감해서 3년형 다 마치고 맞습니다. 기다리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가 이런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날도 더운데 3시간 동안 이제 1인 시위를 했는데 여론조사 보니까 한 대통령의 사과 반 정도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결과가. 뭐 42.8%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로데이터를 아직 안 봤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재창출론을 서로 생각하는 분들의 지지율이
연동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증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 여부나 지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정황만으로 계속 사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모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댓글 조작이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예를 들면 인과관계에 대한 결말이 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정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도 소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도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공격은 올바르지 못하다. 진짜 네. 공격을 하시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 안 그랬을 때는 정황 증거만 가지고 대통령 보고 계속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뭘 사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요. 정황만 제시할 뿐이지.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종로 한복판 내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줄리 벽화를 놓고 풍자다,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명예훼손이다, 인격살인이다 이런 공방이 뜨겁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려면 그것이 진실해야 되겠죠. 거기에 기재된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꼭 바꿔 얘기하면 허위의 가능성도 큰 어떤 얘기들을 거기다 기재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선거 국면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명예훼손 여부를 떠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예. 후보자 비방 내지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선거 국면에 후보자 검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과거에 관련된 저런 사실관계들을 저렇게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기재까지 해놨거든요. 거기에 예. 뭐 줄리의 남자들 해가지고 여러 명을 기재해놨단 말이죠. 그것은 뭔가 암시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평가 내지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사실의 적시고 따라서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 저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저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큽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저것은 지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저렇게 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윤 캠프에서 하는 말처럼 배우가 뭔가 있을 다른 것이다. 배우가 있을 것인지 예. 저는 되게 용감한 거고 무모한 거거든요. 따라서 예. 그 부분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우겠다는 거는 그림이 아니라 문구에 한해서는 예, 내가 지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약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적시된 이제 문구들, 그 그림은 뭐 어떤 법적으로 네. 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문구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특정 이아무개, 이땡땡, 김땡땡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게 허위사실 내지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줄리는 누굴 말하는 거냐, 이땡땡, 뭐 김땡땡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부터 사실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지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직업은 김 아나운서 이런 형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실이라고 판명할 것인지 참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모욕죄로 만약에 본인이 하려면 이거는 줄리 당사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보태면 네. 거기 기재된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윤 총장의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적시라는 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쓰는 것뿐만 아니고 암시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이 사실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님 의견과 달리. 예,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여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두 분의 신경전을 두고 명락대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중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명자를 따서요.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낙자를 딴 건데 어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말 안 할래요.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제가 지역주를 조장했다. 이런 식의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이거 황당할 정도로 답답해서 그 도서관에서 정숙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 비슷합니다. 당대표로서도 6개월 반 만에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죠.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죠. 백제랄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풀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길 바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지요. 오히려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죠. 네, 아침에 서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서른 의원께서 네거티브 시작하셨고 제가 최소한 제 방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반론을 한다. 자, 이낙연 캠프에서는 백제 발언에 계속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남을 이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후보의 상승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예, 뭐 퍼센트 포인트 이상 좀 하락하고 있어요. 호남에서의 지지율. 가장 큰 문제는 두 분 다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주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윤 전 검찰총장 지지로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 아니면 유보로 빠지거나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뭐 이 게릴라성 공방은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1, 2위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측면하고 또 민주당 같은 결선 투표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경선 연기가 겹치게 되면서 2위 후보가 1위로 역전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의 네거티브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또 1위는 자기를 수성하기 위해서 네거티브의 공방에 같이 뛰어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 핵심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본인이 안전감과 경륜이라는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이나 이낙연 경기지사에 비해서는 높다는 판단 때문에 비교 우위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네거티브 공방을 하게 되면서 이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지를 유보하거나 아니면 윤 검찰총장한테 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백제 발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호남 충청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거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뭐 이낙연 전 대표로 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분 다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이 피해가 민주당에게는 안 좋은 상황으로 온다라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금도가 있는 검증 공방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찌푸릴 만큼의 수준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쉬울까 쉽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들이 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전체 지지율을 살펴보면 결국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싸울수록 누가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재명 지사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을 보일수록 어부지리로 이제 야권에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거죠. 그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캠프를 정비했다는 거, 안정감을 줬다는 거.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하고 회동하면서 아하 이제 국민의힘으로 오겠구나.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 그러니까 전체로 안정감을 줬다는 부분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모금을 정치 자금을 후원금을 25억을 하루 만에 모았다. 특히나 소액 10만 원이야 소액이 2만 명이 넘었다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야 윤석열 후보가 세긴 세구나. 이런 느낌을 줬잖아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40몇 명이 영입하자 빨리 들어오세요라는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분위기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좋아진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게 앞서 이야기한 부인 리스크라는 게 쉽게 넘어갈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의 혼전 어떻게 보면 경력 논란이잖아요. 혼전 경력 논란인데 참 판단이 어려운 대목이긴 하지만 저게 쉽게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뭐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적어도 윤 총장을 지지하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60대 이상 영남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저 문제를 어떻게 네. 바라볼 것인가. 심지어 그분들은 국무라는 표현까지 쓰는 분들인데 저는 예. 이 리스크가 만약에 김건희 씨 본인이 이야기했던 본인이 항변했던 한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을 경우는 저 리스크는 부인 리스크는 계속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수층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요즘 젊은 층들은 그러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뭐 어때? 있었던 일인데 찌질하게 왜 그거 가지고 쿨하게 넘어가지. 그리고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과 사는 지역인데 다 다른데 총괄적으로 본다면 예. 우리나라 전체가 아직은 그 문제를 쿨하게 그냥 맞습니다. 넘어갈 어르신들은- 상황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요. 이재명 지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이제 도덕성 문제를 또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예. 여배우 스캔들이나 형수 욕설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나오다 보면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심해지겠죠. 사실 뭐 본선까지 가고 그러면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음주운전이니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이니 등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도돌이표처럼 되돌림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증은 1차적으로 거쳤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 반영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분까지 반영된 여론조사 지표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본인이 또 뭐 바지 발언처럼 실언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 이슈 자체보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변수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반면 이 지사 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문제, 또 옵티머스 연루 의료, 또 과거 이제 전남지사 당시 공학 이행률을 두고 공세를 좀 퍼붓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공격 포인트가 사실은 이낙연 지사에 대한 지지층을 좀 분리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전남지사 하는데 공약 이행률이 낮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낮다 높다는 사실 평가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고 예. 이 네.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낮다 높다는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장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 그 얘기가 또는 이제 나오는 본인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의 행동 언행 여부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적통 논쟁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뼈아픈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의 그 백제 발언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지사는 계속 아마 해명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호남의 뭐 필패론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호남의 지지율 빠지는 거 상관없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끝까지 해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한 재판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소심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심 재판에서 했었던 학생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친구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의견서가 되는 것 같은데 재판 과정의 의견서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아닙니까? 뭐 변수 요인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공소 사실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각 그 의전원의 입학 행정을 방해했다는 부분이 하나 제일 큰 거고요. 그 방해 수단으로 제기됐던 이제 여러 가지 사문서나 아니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여부인데 저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위조 공문서 행사죄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명과 관련돼서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증거에 따라서 그 해당 조민 씨가 그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 증언 하나만 갖고 진술 하나만 갖고 과연 바뀔 것인지 여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분이 이제 장 씨인데 저분이 바뀐 얘기 중에 뭐냐면 조민하고 만나진 않았다. 세미나 장소에 가서.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사진을 보면 맞다. 사진을 보고 이건 조민이 90%가 맞다. 이것은 자기의 평가입니다. 판단이고.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은 처음엔 1심 때는 자기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조민 옆에 앉은 사람이 2심 때는 자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났다라는 이 본인의 경험과 옆에 앉았던 게 자기인지 여부하고 또 상충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믿을 만한 진술 변경을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아마 재판부가 아닌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재판부의 판단 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판결이 뒤집히든 아니든 조 씨 동창의 진술,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SNS에 진술이 좀 증언이 바뀐 이후에 내가 그 가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이익을 준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가족도 굉장히 고충을 겪고 했던 부분 때문에 내가 어떤 악의적인 감정에서 사실 증언을 하게 됐다. 이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위증을 넘어서 모해 위증으로까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그런 발언인 거죠. 그런데 왜 위증까지 감내하면서 이런 SNS 글을 올렸을 것인가? 지금 이 위증이라는 것은 사실 관련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게 되면 사실상 처벌이 무용화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벌이 낮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는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학술대회, 마지막에 있는 학술대회에 간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인턴을 안 해놓고 학술대회에 한 번 간 거를 마치 제대로 된 인턴을 한 것처럼 지금 침소 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턴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 자체가 계속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주장 자체의 중대 사안 중에 하나인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련해서 뭐 진술 자체가 다 번복을 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윤 총장이 이 당시 검찰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의도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의구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 어떤 진술의 번복 때문에 인턴 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약간 유보적인 상황은 된 거다. 하지만 이런 진술의 번복이 나오게 된 과정에서 왜 그런 것이 나오게 됐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재판부의 판결을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이 문제에 너무 좀 공격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또 조국 전 장관 공세의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가게 된다면 여전히 민생 문제와 무관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소위 개혁 보수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측면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들을 갖는 게 맞다. 저는 안 그렇고 계속 음모론을 제기해봤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재판부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음모론이 큰 근거가 없는 것이 장모 씨가 본인 스스로 SNS에 왜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지 다시 말하면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썼어요. 이것은 검찰의 어떤 압박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다. 그렇군요. 재판부의 이제 판결을 지켜봐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반대편에서는 절대 수긍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지금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 김종욱 교수, 윤기찬, 장윤미 두 분의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